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윤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면접을 마친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5명이 단수 후보자로 정해졌는데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컷오프 되신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 컷오프 된 거죠. 신청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 갑에 대해서 신청했다가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단수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의 전략 공천, 다른 지역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사실상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오늘 발표된 1차 단수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는 이거 평가하면요. 첫째는 이거 될 사람이 됐다. 네. 전부 예상된 사람들이요. 경쟁적인 압도적인 이런 분이 됐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네. 근데 두 번째는 현역들은 컷오프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오히려 신인이 현역을 압도하는 지역구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현역은 50억 특검 재결 표결 있잖아요. 최대한 이게 그 컷오프를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공천이 가능한 현역만 먼저 공천하고 지금 그 나머지는 현역이 아닌 분들 공천한 네. 현역 컷오프는 그 최대한 미룰 것 같아요. 네, 현역 컷오프는 최대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조윤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용산의 입김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색깔이 좀 묻어나는 공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 또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각각 단수 공천을 받아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이 앞서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에게 취재진도 좀 질문을 했습니다만 송파갑입니다.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는데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 또 안형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고 경쟁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훈 전 앵커가 단수 공천된 것,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마 그 석동현 네. 이분이 대통령 뜻과 이게 무관하게 출마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 의지 관계없이 네. 실제 민주 평통에 거기에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표를 내고 갑자기 그 송파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굳이 그 대통령이 챙겨야 될 이런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래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 박정훈 앵커는 아마 김기현 대표 때 영입 인사로 됐기 때문에 전략 공천한 게 아니라 이래 보입니다. 네, 조윤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용산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으로 불리시는 석동현 전 초장의 경우에는 공천이 유력하지 않냐는 그런 함합평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은 정의 일을 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공천 과정은 일단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천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단수 공천 결과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25명 발표됐는데 여기서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추가적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1차에서 일단 제외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본인의 색깔을 좀 강조하는 그런 공천 과정을 네.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비대위원장의 그런 직함을 가지고 당 기여도 점수를 15점까지 매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다가 아마 점수를 더 많이 매겨서 공천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것이 이번에 1차 공천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차 단수 공천자 명단에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좀 이번엔 빠진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송파의 김성용 네. 송파 병에 있거든요. 거기는 김건식 후보하고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발표가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성환 중랑이 네. 그 후보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단수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거의 경쟁자가 없거든요. 이쪽은 이제 조금 의외고, 그다음에 이 강남에 이제 이원모 이분은 이제 본인이 당의 네. 뜻에 따라 다른 데 가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핵심 참모들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강벨트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한강에 접해 있는 서울의 중심부 한강벨트.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용산을 제외하고 싹쓸이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앞선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강벨트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한강벨트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일단 오늘 용산의 권영세,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 대상자가 됐습니다. 한강벨트 전략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네. 가장 이제 그 기대하는 게 한강벨트가 아닌가. 전부 이제 그 9개입니다. 9개. 근데 그 동작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변호사도 이번에 공천이 다 됐죠. 네. 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 성동도 이제 인물이 많아요. 오히려 조정해야 될 정도로 성동 이제 가번 윤희숙 의원이 있고 의뢰도 이제 그 하태경 의원부터 많은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광진은 이제 그 김병민 그다음에 그 오신환 네. 아예 이제 경쟁자가 없으니까 공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가 이제 그 신지호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 한강벨트 중에 마포을 정청래 의원 정도가 좀 이게 흠지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힘이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 총선 결과와 다르게 대선과 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강 벨트로 분류되는 그런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고 네. 그렇다 보니 다음 차기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기에 단수 공천의 형식을 통해서 지역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합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지역 중에 또 관심을 모은 지역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이 지역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용호 의원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용호 의원은 마포 갑 출마를 희망을 했었고 여기에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용호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서 서대문 갑으로 옮긴다 이렇게 밝혔는데 6일 만에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정영환 위원장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갑에서 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인물이 네. 이용호 의원은 이제 그 현역 배치잖아요. 경쟁력이 이만한 분이 없고요. 근데 유일하게 더 경쟁이 있다면 인유한 위원장이죠.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지역구 출마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비례는 이제 가야 된다 봐요. 비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선거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인유한 비례 위성정당의 대표 이런 데 투톱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비례는 이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서대문 갑 출마 가능성이 당초에 좀 나왔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뇨한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는 없다라고 밝혔다고 했으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뇨한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로는 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만한 분이 없습니다. 보수 쪽에 이제 그 비례가 상징성이 있는 이제 네.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만한 이런 이제 그 국민적 인지도와 이런 분이 거의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당 대표와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례 2번 정도 여성 1번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그 저는 헌신이라 봅니다. 본인은 이제 그 배지 욕심내는 게 아니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거죠. 네,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오셨을 때부터 네. 사실 서대문갑 출마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지 않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고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을 다음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그 순번을 상당히 높은 순번을 부여하고 비례대표로서의 다음 총선에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인요한 위원장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관심을 모은 지역 중에 오늘 단수 공천 후보가 발표되지 않은 곳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강남을입니다. 중성동을 지역에는 이해운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장관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 먼저 중성동을부터 좀 짚어보면 어제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좀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3명의 후보들 지역구가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해운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길 생각이 없다 이런 확고한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국민의힘에서의 교통 정리는 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이해운 의원은 이제 경쟁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아마 제 생각은 이제 이거 하태경 의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영 장관은 이제 여러 군데 그 지역구를 네. 검토를 했었거든요. 굳이 그 성동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뭐 저는 경쟁력으로 보는 이제 그 뭐로 보나 하태경 의원으로 이제 그 정리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식으로서는 그렇다면 경선 거치게 될지 아니면은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근데 이영 장관은요 네, 지역구를 이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래도 이제 이거 현 정권의 장관까지 했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 인물이 없잖아요. 아마 조정할 거 없고 그러면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을 전략 공천 굳이 뭐 경선 안 해도 아마 이제 여론조사 경쟁력이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당이 요구한다면 뭐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수도권 험지에 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과연 강남을로 가게 될 것이냐. 일각에서는 강남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안방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이번 총선에 임하는 기조로 봤을 네. 때는 강남을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과 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 강남을보다는 험지 출마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영남 중진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재배치 과정의 일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하여 이번 공천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강남을 공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박진 장관하고요 네. 이원모 비서관은 이제 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박진 장관은 이제 그 장관도 했지만 아마 이제 의석을 배지를 4번 달았죠. 어차피 세대 교체 대상이고 이분이 고향이 종로입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청년입니다. 아직 45세 청년이에요. 가산점 받는. 그리고 이제 고향이 개포동 강남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인지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인지도가 있겠습니까? 신인입니다. 청년 신인. 네. 이런 분 보고 그냥 험지에 가라. 이 말은 죽으라는 거 똑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 전문성을 이분이 검사 때도 잘했어요. 이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을 강남에 공천 안 하면 또 누굴 하려고 하는가? 저는 대통령이 최측근이라는 거 빼고는 아주 이제 그 나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게 강남에 어울리는 이런 데 후보로 보고 다만 이제 본인이 부담을 안 주려고 희생하겠다 했기 네. 때문에 좀 이게 다른 지역으로 돌리긴 하되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이게 돌려야지 아예 너무 험지로 가서 그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승리는 가능한 이런 지역 정도로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을 하면서 수도권 역할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속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잔류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역할을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포용 가능성에 대해서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인지 감정적인 쓴소리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영린이죠, 영린.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께 쓴소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최소한 잘해보자고 이제 그 이런 건설적인 대안으로 네.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비난하거나 또는 이제 그 팩트하고 안 맞는 예를 들어 이제 바이든 날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이게 그 비난한다. 이거는 쓴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영린을 건드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론이 없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야 유승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란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도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꽤 많은 득표를 얻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그런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내팽개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SNS에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발언 결국 공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좀 인적 쇄신을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과정은 여야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 공천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배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천 과정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지 차기 총선에서의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많은 의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 선언 같은 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이거 새 술입니까? 오래된 술입니까? 그다음에 이 정동영 대표는 이제 이거 새 술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은 또 조정식 의원은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은 왜 자기 이재명계는 전부 이게 오래돼도 새 술이고 그다음에 반 이재명계는 뭐 다 헌술입니까? 오래된 술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너무나 이게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오래된 의원들에게 친해야 되는데 뭐 본인은 이재명계는 다 이게 살려주고 그다음에 반대만 저는 숙청하는 이게 과연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왜 났습니까? 본인이 공관위원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누구 뭐 전화하고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하고 왜 공천에 개입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공개했겠습니까? 공천은 공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출마 권유 전화를 한 것 공천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물론 공관위원장은 아니시지만 당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로서 다선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락을 드려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이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에 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학진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도 높은 인적 쇄신에 나선다면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문학진 전 의원처럼 아무래도 인적 쇄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진 의원이라든가 다선 의원들 좀 실제적으로 어떤 인적 쇄신 요구를 받는다면 강도 높게 반발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은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을 상대로 전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통한 적합도 조사를 통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네. 추후에도 다선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단순히 선수가 높다라거나 아니면 연세가 높다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적합도 조사라든가 관련된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싶고 그것 자체가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할 경우에 당내 반발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공정하게 하면 이게 반발이 좀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찐명으로 오면요. 예를 들어 이제 문학진 전 의원도요. 대선 때 이제 정무특보단장인가 상당히 친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안태준 특보가 온 거예요. 안태준. 이분이 찐명이에요, 찐명.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뭐 1등하고 이제 20%가 차이 난다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불출마를 권유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편파적으로 하면 이제 그 저는 상당히 그 당이 파열이 클 것이다. 공천 갈등이.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 뭐 친박, 찐박, 뭐 진박 네.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공정하게 안 하면 이게 엄청나게 저는 공천 갈등이 오고 이 수습 불가능한 이런 데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님께서 앞서 구체적인 수치, 객관적 수치에 따른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좀 수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학진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친명 원해를 꽂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비선 조직이 친위 부대를 꽂기 위해서 공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문학진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의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진 전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문학진 전 의원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략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적합도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공천 과정에서 1위 후보와 20%포인트 차이가 날 경우에는 네.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학진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학진 전 의원이 비선 조직이라던가 공천 여론조사 조작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을 가능성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의 이 주장이 어떤 후속적인 여파를 불러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투명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죠. 실제 이제 적합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당원 50%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 50%일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아마 40%가 전체 점수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저는 과연 이게 여론조사가 공정했는지 이 부분부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든지 뭐 장난칠 수 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저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거 철저하게 한번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데 이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반발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문학진 의원도 옛날에 문세표라고 세표도 한번 떨어지고 지금 광주로 갔지만 이분들이 파란만장하게 그 정치 생활을 해온 분이에요. 시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제 끝까지 파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하위 20% 통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당초에 2월 초를 얘기했다가 설 연휴 이후 다시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이 출범을 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당을 탈당해서 이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을 좀 우려해서
통보 시점을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순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 의원들이 통보가 갔을 경우에 물론 그분들이 탈당하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하였을 경우를 충분히 우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통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하위 20% 통보 늦춰지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봐요. 네. 양당 모두요. 지금은 이제 그 이삭죽기로 개혁신당에서 이제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의석수가 돈입니다. 돈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5명 넣으면 뭐 6억이 갑자기 된다든지 한 명이 부족하면 이게 그 1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삭 죽기 못하게 개혁신당으로 못 가게 컷오프를 늦추는 거죠. 실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아직 50억 특금 하고 이제 그 쌍특금 있잖아요. 네. 쌍특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50억 이게 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재의결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컷오프나 되면 재결에서 이제 이거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추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또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정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저는 법정 구속 안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김인섭 씨도 이제 그 어제 5년 법정 구속 됐죠. 김용도 이제 법정 구속 됐잖아요. 근데 왜 조국 장관에게 법정 구속을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다른 분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대통령 장모도 이제 구속됐어요. 대통령 장모가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조국 씨가 많아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따라서 이제 구속이 안 된 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요. 기각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툴 게 없어요. 이미 그 최강욱 사건하고 이제 정경심 사건에서 전합의체까지 한번 했잖아요. 증거 능력. 따라서 이제 그 다툴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기각되면 바로 이제 구속되잖아요. 아니 구속되는 분이 신당을 창당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구속될 분이 정말 이제 그 저는 자중해야 된다. 이분에게 계속 새로운 길을 간다, 길 없는 길을 간다 이런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옳은 길을 좀 가세요. 길이 있는데 옳은 길이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되지. 왜 매일 이게 불법, 편법, 탈법 자꾸 이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려합니까? 기존에 정도 올바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좀 가시라. 이렇게 군요. 네,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설 것이냐 일각에서는 뭐 광주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조국 전 장관은 당을 같이 할 동지들과 좀 논의해 보겠다. 비례로 갈지 지역구로 갈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한면수 전 총리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받은 어떻게 보면 그 멸문지화에 가까운 그런 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하여 본인이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민주개혁진보연대 세력들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혹여라도 지역구 출마를 나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3자 구도가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비례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비례 후보로 선본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례 후보로 순번을 받지 않을까 조현삼 변호사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최단 기간에 배치 달아나는 걸로. 최단 기간에. 임기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하죠. 국회 임기가.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되면 배지가 이제 당선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길어봤자 한두 달 내에 배지가 달아나면 기내수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비례를 본인이 가봤자 이게 국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에 기각되는 게 이거야말로 명령 관한 거 본인도 이게 서울법대 교수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비례로 직접 가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뭐 딸이나 명예회복 때문에 조민 씨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과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에 합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통합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박홍근 위원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참여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국의 강, 조국의 넙, 한마디로 이게 표가 안 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정치검찰해체당 이걸 이제 연합에 넣어봤자 오히려 이제 이거는 소탐 대실이에요. 조국 신당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조국의 강에서 또 허우적 되니까 아마 이제 포함 안 시킨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독자적으로 비례신당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에 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최강욱, 김의겸 그때는 세석인가 얻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통합비례정당에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부분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미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 정당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어떠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국민의힘의 선거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86 운동권 네. 청산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까지 왔을 경우에는 조국의 강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합비례정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통합비례정당에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친 녹색정의당 그리고 진보당이 과연 합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주말까지 합류 여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인데 오늘 녹색정의당의 배준교 원내대표가 당내 분란을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정당에 합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통합비례정당에 녹색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이 합류를 할 것이냐 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지금 민주 진보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을 준비하는 민주당 후보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결정했다는 부분을 다른 진보 정당 세력들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통합형 비례 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해서 차기 총선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여망을 받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녹색정의당에서 지금 내부에서 좀 합류할지 여부를 놓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합류하는 쪽으로 길을 잡으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과 녹색 정의당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네. 한다면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녹색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녹색정의당 또 진보당과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통합비례정당의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견이 있는 상태고 어떻게 정리되리라고 보십니까? 정의당은 이제 이제까지 독자적으로 거의 이제 한 대여섯 석 이상 네. 독자적으로 이제 그 생존해왔던
아주 이제 역사가 있는 이런 데 진보당이죠. 근데 이번에 그 참여하면요 아마 영원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 민주당이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독자적으로 비례해도 6, 7명까지 배출했단 말이죠. 저는 안 가지 않을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데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그 갔을 때 진보당이에요. 운동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수 집단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제 뭐 NLPD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진보당이 강성희 의원도 있고요. 실제 아마 지지율이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원래 이게 운동권에서는 다수예요. 진보당이. 그렇다면 이게 연합으로 갔을 때 몇 석 줄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다 합쳐봤자 20석도 안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 뭐 대여섯 주고 진보당도 그만이 달라 하고 다른 당도 이게 달라 하면 민주당은 몇 석 합니까? 다 나눠주다 보면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원만 더 추가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3명을 더 확보한다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여러 의원들이 좀 합류하지 않겠느냐,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밝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이 일단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호 3번이라는 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달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위장 결혼을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개혁신당 보고 위장 결혼이다. 위장 결혼이 뭐냐? 사랑이 없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결혼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또는 이제 간첩들이 보면 위장하려고 부부 간첩들 이렇게 위장으로 진짜 사랑 없이 부부가 아닌데 위장으로 하는 이게 위장 결혼이거든요. 범죄입니다. 근데 그 지금 이 개혁신당이 저는 똑같다 봐요. 아니 정당이라는 거는 정책이 비전이 가치가 뭔가 이게 공유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원래 정당의 개념을 정치학적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치적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비전, 가치를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한 명을 끌어들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덕보다 실이 크다 봐요. 아마 이제 개혁신당 개혁한다더니 새정치한다더니 그래 구태로 의원 한 명 끌어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분이 그 옛날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그때 그 제명도 됐잖아요. 뭐 무죄는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분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돈을 갖다 한 6억, 5억 받아보자.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저는 돈 5억보다 잃는 게 50억, 500억 더 잃는다. 이래 봅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일까지 5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각 당에서 제명 또는 탈당을 한 그러한 의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아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에 위배되는 분들을 영입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다 차기 총선에서 투표로서 득표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을 하면서 출범을 했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낙연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면 좀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위장 결혼한다고 했는데요. 위장 결혼에 이제 그 주례를 좀 써달라 김종인 위원장 보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위장 결혼 이제 알면서 이게 주례 쓰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저는 범죄라 보고요. 이제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보수 쪽에서 3번,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 2번, 네. 비례하게 5번 하고요. 지역구 한 번 나갔다가 이해찬 그때 의원 있잖아요. 그게 참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뭐 다시 이게 정치에 들어간다? 이게 새정치학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 새정치하고 저는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맡아서 공천 관리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지금 개혁신당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계열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추후에 공천 관리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위장결혼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뭐 양두구육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 합당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있던 당원들이 탈당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가 허은하 의원이 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여파가 얼마나 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앞으로 일파 만파 네. 앞으로 이게 더 저는 파문이 확산됐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제 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는가? 그게 뭔가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무임승차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여성 문제죠. 반페미니즘, 여성들에게 군대 가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이 있을 건데, 근데 유호정은 이제 완전히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이런 의원입니다.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걸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전략적으로 뭐 이게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다면 저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지자들 탈당이나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결국 화학적 결합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은 저는 선명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로 대표되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까지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하고 있는 지지세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원욱 의원은 기존에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혹은 대구,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만 출마한다면 광주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좀 바람을 영원하면서 일으켜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하고는 이제 틀리죠.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거 연고가 호남입니다. 그렇잖아요. 호남에서 이제 영광이 고향이고 도지사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이 거기니까 당연히 이제 광주에 출마할 수가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구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대구는 이제 아버지의 고향 정도? 제가 알기로 이게 원래 노원구에서 3번 넣었죠. 대구하고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근데 대구 논다고 이게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구의 분위기는 윤한홍입니다. 윤한홍, 윤석열 대통령 밀어준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이 뜨겁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인기 괜찮아요. 윤한홍. 그게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설 땅은 없다. 저는 뭐 대구 놓을지 수도권 놓을지 세종시 놓을지 모르지만 어디 놓도게 그 배지를 달기는 어렵고 마이너스 한 4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네,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당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구보다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차후에 공천 과정이 양당에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친명과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객 공천의 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 싶고 그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녹록치 않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현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